안녕하세요. 2016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시작한 이번 지구 강연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지구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의 대기, 그 중에서도 대기 속에 숨겨져 있는 위험한 인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님을 모시고 미세먼지는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기상 조건에서 고농도가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간략하게 미세먼지 정의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액체상, 고체상, 조그만 알갱이를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요. 또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미세먼지 연구를 하는 걸 아시고 계시니까 아니 박 교수 요새 미세먼지가 점점 더 농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정말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뉴스가 증가하는 건지 또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같이 증가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속칭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10의 농도의 연변화입니다. 지난 20년간의 농도의 변화고요. 이건 서울에서 측정된 자료입니다.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큰 틀에서는 쭉 감소하고 있죠. 물론 부분 경년에 따라서 조금 증가하는 기간도 있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보시기 2012년이 가장 미세먼지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20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해 왔고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 환경부가 이런 PM10으로 대표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게끔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오른쪽에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정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미세먼지인 PM10의 농도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럼 PM2.5는 어떤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농도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기에 이 초미세먼지의 농도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그 감소폭이 확연히 조금 덜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인체 유해성이 훨씬 더 큰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이랄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가 물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녀석이랑 큰 녀석은 과연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딱 보시면 연상이 되는 게 흙먼지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뒤에 흙먼지가 샥 일어나가지고 이런 소일 더스트 같은 이런 먼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 흙먼지는 황사하고 똑같습니다. 황사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비슷한 기작으로 생성되는데 동아시아에서 아주 이렇게 건조한 땅에 흙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흙먼지가 하늘로 또 올라가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쭉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게 바로 황사거든요. 근데 비단 그런 아주 동아시아의 전체 큰 스케일에서 영향을 주는 흙먼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흙먼지가 이렇게 싹 불러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비산먼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하여튼 이런 흙먼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들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생성 기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어떤 병에 물방울이 맺혀져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이제 시원하게 음료수를 즐기고 싶으셔가지고 사이다나 콜라를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그걸 밖으로 빼놓으면 수분 내에 그 표면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또 오른쪽에 보이는 슬라이드처럼 아침에 약간 추운 날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갖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물방울이 생기는 것들은 어떤 기작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여러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물방울로 응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초미세먼지도 똑같은 기작으로 생깁니다. 단지 재료만 다릅니다. 물방울은 재료가 수증기죠. 인체에 무해한. 하지만 초미세먼지들,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 화력발전소처럼 생겼죠.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 골랐는데, 자 보시면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있죠.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그 황이라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석탄을 많이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갖다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개설하면 개설하고 쓰면 쓸수록,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산화황이라는 이 기체가 많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황이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거기서 볼 수 있는 설퍼릭 애시드라는 황산 또는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훨씬 사이즈가 작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질소화합물을 갖다 내뿜습니다. 질소화합물도 대기 중에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질산염이라는 또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약간 충격적이실지 모르는데 암모늄이라고 그래가지고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인데,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소랄지, 돼지랄지, 그리고 실제로 인간한테도 이게 암모니아가 좀 나오거든요. 아시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도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응결해가지고 암모늄이라는 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있는 소스는 유기기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닉 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유기기체가 또 대기 중에서 여러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달라붙게 되면 유기탄소라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기서 크게 아주 기여하는 4개의 소스만을 제가 이렇게 쭉 나눈 거고요.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초미세먼지에 그 기여하는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들만 쭉 나누면 이렇게 4가지가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잘 접하지 않았던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에 하나가 아마 유기탄소 미세먼지일 겁니다. 자, 이 유기가스라는 건 이 배출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실제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화학적 용매랄지 이런 걸 쓸 때 나오는 약간 냄새가 나는, 약간 그런 병원에 가면은 나는 냄새 있죠.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는 이런 유기 기체들도 저렇게 유기탄소를 만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이 유기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그 숲에 가면 향기가 나죠.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게 유기 기체를 코에 흡입해가지고 코 점막에 이렇게 도달하면서 우리가 냄새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가장 많은 유기 기체를 배출하고, 이 유기 기체가 유기탄소 에어로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탄소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등어는, 제가 이 중요한 소스가 4개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고등어는 과연, 고등어는 어디 있는가? 고등어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고등어의 이슈는 전혀 다른 어떤 대기 오염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밖에 있는 공기거든요. 밖에, 집 안이 아닌 집 밖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나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기 오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고등어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할 때 나오는 물질들은 실내 대기 오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고등어를 여러분이 요리하거나 삼겹살을 굽거나 뭔가를 태울 때 나오는 것들은 정말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내 공기, 대부분 우리가 실내에서 이런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는 가급적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잘 시킨 상태에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범이 고등어냐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에는 고등어 요리가 기여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어를 요리할 때 꼭 고등어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뭔가 요리를 하실 때 연기가 나거나 타거나 이러면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거고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 그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살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요리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대부분 가스나 뭐 전기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나무나 뭐 베어온 나무랄지 또는 뭐 석탄이랄지 이런 걸 직접 풀이랄지 이런 걸 태워가지고 요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생체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량의 미세먼지나 또는 미세먼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직도 뭐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인도나 또는 중국에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거나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태우는 이런 그 행위 때문에 실제로는 뭐 수만에서 수십만이 영향을 받고 되게 고통받고 그다음에 뭐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유nep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제 기구의 리포트에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내 대기질 문제에서는 뭐 요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서 뭔가 화석 연료를 태울 때도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스들을 갖다 4가지를 갖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 보면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에서 관측한 그 관측 자료인데요. 자, 이 파이 차트가 우리가 특정 1년 동안 쭉 초미세먼지를 갖다 관측한 다음에 이 초미세먼지를 이루고 있는 화학적 성분들이 뭔지를 분석하고 나서 그 기여도를 갖다 제가 그린 겁니다. 빨간색은 황산염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워플랜트나 이런 그 화력 발전을 통해서 나온 그것들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소고기랄지 돼지고기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만드는 암모니움은 한 14% 정도. 그리고 질산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오는 질소 화합물이 만드는 초미세먼지는 약 한 21% 정도. 얘네들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장 큰 프랙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유기탄소의 에어로졸입니다. 이건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유기탄소 에어로졸이라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별로 그 뉴스 미디어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초미세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주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얘네를 만드는 소스가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만들어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약간 부끄럽지만. 그리고 이 유기탄소 에어로졸을 이해하려고 세계 많은 나라의 그 과학자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되게 저희 분야에서는 핫한 토픽이고요. 하지만 이게 초미세먼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보시면 이게 이제 전 세계 지점별로 초미세먼지를 또 똑같이 측정해 가지고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중에 과연 어떤 케미칼이 중요한지를 분석한 차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유기탄소가 제일 중요하게끔 보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유기탄소 에어로졸이 가장 중요한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초미세먼지가 1년 내내 똑같냐? 그렇지 않거든요. 계절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2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보다 높죠. 이건 이제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 이런 뜻인데
WHO라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것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 기준이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시즌에서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은 WHO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한참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럼 그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이 대기오염의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겁니다. 자, 예일대학교에서 매년 각 나라의 환경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 지수라는 건 이제 뭐 대기오염이랄지 또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가지고 쭉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대상 국가가 한 1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밑에 있는 부분만 딱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이 173위 정도 됩니다. 173위 정도. 그래서 거의 밑에 있는 나라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래쪽에, 아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약간 까먹으셨을 거예요. 제가 많은 정보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환기를 해드리면,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쭉 감소해 왔습니다. 근데 2012년에 가장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부나 환경 정책은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수조 원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계속 저감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증가했을까? 최근 3년 동안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초미세먼지의 계절적인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왜 여름철은 낮고 겨울철은 높은가?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다 달라요. 공기가.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인간에 의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깨끗한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거든요. 자, 겨울철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륙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죠. 특히 시베리아나 또는 바람 방향은 주로 중국 쪽에서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불어서 거기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쭉 이동되는 그런 가능성도 되게 높죠. 그래서 겨울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에 낮았는데 그 위에 왜 높아졌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풍속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런 기상 조건과 대기오염 또는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똑같이 우리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바람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 섞입니다.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똑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면 셀수록 이게 주변 공기랑 잘 섞여서 실제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는 훨씬 낮아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김에달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과거 20년간 평균을 낸 다음에 그거의 편차가 과연 매년 어떻게 변화한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게 위쪽이고요. 조금 이해하기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0이라는 건, 만약 0이라는 건 20년 동안의 평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0보다 위에 있으면 20년 평균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구나, 대기오염이 심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2012년에 제일 낮죠. 이 빨간 선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이 평균이거든요. 여러 값에. 자, 2012년에 그 편차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가장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갖다가 마셨던 거죠. 그 이후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똑같은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의 바람의 속도를 다 평균한 다음에 그거에 또 매년 편차를 그렸습니다. 그게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2012년 물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사이언티픽한 데이터의 결과로는 2012년에 가장 바람이 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풍속이. 그만큼 우리가 똑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점점 더 덜 섞이는 그런 기상 조건 환경으로 쭉 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연구기간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미세먼지의 편차랑 바람 속도의 편차를 갖다 쭉 이렇게 어떤 리니어 리그레이션 상관관계 도를 그려봤더니 되게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상관관계는 거의 마이너스 0.7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왜 풍속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안 웃으시네요. 이게 상당히 웃긴 대답이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특히 기후나 저런 대기과학을 하신 분들이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워낙에 광범위하고 그 기여하는 원인도 많고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여러분 올여름 엄청 더웠죠. 장마 때 비도 엄청 안 왔습니다. 기상청 매일 혼났죠. 왜냐하면 기상청장도 인정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기상학회를 했는데 실제로 기상청에서 쓰는 예보 모델이 현재 동아시아나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기상학계에 있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는 기상 조건의 변화도 분명히 기후변화랑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풍속은 되게 미세먼지 농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인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대기에는 조그만 층이 있습니다. 서피스부터. 이걸 우리가 이제 믹싱 레이셔라고 그래가지고 혼합고라고 그러는데 낮에는 대기가 어떤 식의 온도의 분포가 있냐면 지표가 가장 뜨겁습니다. 이게 태양빛에 의해서 빨리 데워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굴뚝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면 이게 잘 섞여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나오더라도 농도가 낮죠. 왜냐하면 위로 아주 잘 섞이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온도의 연직적인 분포가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더 빨리 식거든요. 여전히 대기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표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면 차가운 공기는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면 나오는 족족 그대로 쌓여 있죠. 저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을 갖다가 쭉 조사해 보면 선진국들은 아침에 출근 시간에 되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질소화합물의 농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쭉 떨어집니다. 다시 퇴근 시간에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만큼 자동차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이런 오염물질의 배출이 이렇게 투 피크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침에 쭉 나타났다가 낮에 조금 주는 듯 하다가 오후부터 한번 올라가면 밤 12시까지 계속 높습니다. 그 말은 계속 자동차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밤에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염물질의 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로 어떤 헬스 스터디에 의하면 아주 건강한 운동 선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그룹은 아침에 조깅을 하게 했어요. 한 그룹은 오후에. 한 달 후에 그 사람들의 면역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침에 운동한 사람들은 면역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훨씬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대기오염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가급적 오후에 운동하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도시에서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한데 발전소가 필요한데 땅값도 비싸지 오염물질도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곽으로 우리가 내보내거든요.
싼 대로 또 사람이 적은 대로.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훨씬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는 이 주변보다 온도가 항상 1도 내지 2도 정도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표는 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죠. 포장하죠. 우리가 에어컨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인공열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도시에서. 그러면 뜨겁기 때문에 항상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큰 대도시에서는.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걸 갖다 메꿔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오염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공장을 외곽으로 경기도로 쭉 내보냈는데 이런 순환이 일어나면 그런 오염물질이 다시 서울로 쭉 몰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북경이 그런데요. 북경시에서 사용하려는 모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다 시 외곽으로 이렇게 쭉 내보냈는데 오히려 대기오염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런 식의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기에서 일어나는 오염물질의 순환에 관련된 현상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또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겨울철로 쭉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되게 추웠는데 사실은. 그래서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상당히 고농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물론 우리가 얼마나 배출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기상 조건도 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만 딱 드리면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기상 조건은 항상 고기압이 때문에 고기압, 하이 프레셔. 2013년 1월에 북경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는 한 100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까지 올라갔어요. 1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이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100만 대도 미세먼지 농도 워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 쓰고 야외 활동은 자제하라고. 그런데 그게 10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중국 정부는 한 800 정도만 발표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1000까지 올라갔는데 그때의 기상 조건은 동아시아랄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하이 프레셔, 그러니까 고기압의 상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기압이 공기를 정체시키거든요. 고기압 때는 또 구름도 잘 안 끼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그럴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때 상당히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아마 올겨울에 한번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이런 미세먼지가 지구나 또는 지구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알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을 하면 폐에 이게 쭉 도달해가지고 거기에 쭉 쌓이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폐는 건강한 폐고 오른쪽에 있는 폐는 오랜 세월 광산에서 일한 광부의 폐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입은 폐인데요. 그 월러스 2000년 그 연구에 의하면 이게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한 1에서 8% 정도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로 이제 미국 쪽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망률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질환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이랄지 천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비단 이런 직접적인 인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공기가 뿌얘집니다. 이게 시정이 저하가 되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항상 이런 것만 아닙니다. 항상. 자, 4월 25일 오늘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75 마이크로그램, 되게 높죠. 그 전날은 191, 한 20 정도 차이 나지만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전날은 시정거리가 6.2km고요. 오늘은 20km, 거의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왼쪽은 잘 보이지 않고 오른쪽은 아주 잘 보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농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두고 상당히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기에는 아주 청명한데 무슨 미세먼지 농도가 높냐, 뭐 환경부가 잘못됐다, 그리고 뭐 예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게 어떤 현상 때문이냐면, 미세먼지가 특히 초미세먼지는 생성 과정이 어떻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가 대기 중에서 여러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딱 그 액상이나 또는 그 고체상에 조그만 알갱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달라붙을 수 있냐면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수증기가. 우리가 그런 미세먼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친수성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미세먼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계속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걔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계속 커집니다. 그냥 이게 쭉쭉쭉 달라붙으면 커져요. 그리고 대기 중에 그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는 뭐냐면 상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미세먼지 농도라도 상대 습도가 높은 날 훨씬 더 공기 중에 떠 있는 알갱이의 크기가 커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훨씬 더 시정이 나쁘죠. 바꿔 말하면 농도는 비슷하지만 수증기가 많지 않으면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참고로 자,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농도는 항상 그 건조한 상태에서 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대기 중에 떠 있는 초미세먼지에 물방울이 붙어 있더라도 그걸 갖다 일단 우리가 쭉 필터로 거른 다음에 그거를 온도를 높여요. 또는 상대 습도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어떤 관 안에서. 그래가지고 붙어있는 수증기를 다 날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질량을 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조 상태에서의 질량이에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발표되는 건. 하지만 실제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주위의 상대 습도에 따라서 거기에 붙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물의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정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뿌옇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뿌옇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세먼지의 수증기가 달라붙으면 물방울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에 있으면 안개입니다. 이게 공중으로 뜨면 뭐가 돼요? 구름이 됩니다. 구름과 안개는 기상학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인데요. 안개는 지표 가까이 있는 거고요. 구름은 저 위쪽 하늘에 있는 게 구름이거든요. 미세먼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물방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세먼지는 구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어떤 조건입니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잘. 왜냐하면 수증기 자체만으로는 물방울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본 선박의 항로인데, 왜 선박의 항로라고 하냐면 여기 하얗게 보이죠? 이게 다 선박이 쭉 지나가면서 석탄이랄지 요새는 벙커CU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태우면 그 안에 이산화황이 기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걔가 황산염이라는 에어로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실제로 바다는 되게 습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증기가 그런 미세먼지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증거거든요. 미세먼지의 역할.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구름을 만들죠. 그러면 구름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또 영향을 끼치냐면 햇볕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다는 하늘에서 보면 까매요. 실제로는 모든 태양빛이 다 흡수가 됩니다. 바다에. 근데 바다에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 태양빛이 반사가 되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구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미세먼지의 간접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구름은 까매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이 되게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얘 보이죠? 하얘 보이는 건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이 작아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구름이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구름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수증기를 갖다가 많이 같이 나눠요. 서로 많이 나누면 구름방울의 알갱이가 좀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구름방울의 알갱이가 작아진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표면적은 큰 게 몇 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약간 뭐 수학적으로 좀 계산해 보면 나오긴 하는데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교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겁니다. 아마 이게 표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나 석탄을 많이 태우면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그 미세먼지가 실제로 이렇게 구름을 하얗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구름의 종착역은 비거든요. 비가 내려야지 구름이 없어져요. 이 경우는 구름방울이 크기 때문에 몇 개만 달라붙으면 빗방울이 돼서 금방 없어지는데 이 경우는 작기 때문에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래서 구름이 계속 오랫동안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구름을 바꾸고 이 구름이 다시 태양빛을 다시 반사시켜 가지고 지구가 에너지를 덜 받게 하는 이런 효과가 현재 기후변화 연구에서 가장 불확실성도 크고 또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할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 계속 지구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과연 지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특히 지구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표에서만 관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갖다 관측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그 노력을 하냐면 특히 이렇게 인공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계속 지구를 돌면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인데요. A-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차 같죠. 얘부터 얘까지가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날고 나서 30분 후에 쭉쭉쭉쭉 해서 얘까지 날거든요. 이게 지구를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쭉 측정을 하죠. 전 지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대기를 갖다 구성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또 오염 물질들,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또 측정도 하기도 하고 온도랄지 기압 이런 것들도 다 측정하고 구름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한 이런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갖다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그 인공위성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래 이제 2017년, 18년에 이런 지오콤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오스테이셔너리 즉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한쪽에서만 계속 측정을 하는 그런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이 관측하는 게 이 적도에 쭉 떠서 이쪽을 갖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3가지의 다른 센서들인데 하나는 고시라는 거 뭐냐면 이 해양의 색깔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센서고요. 그다음에 여기 AMI라는 건 기상 위성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랄지 뭐 태풍 이런 것들 측정하는 위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잼스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들을 측정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올려가지고 매일매일의 변화를 갖다 측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잼스라는 환경 위성에서 쭉 관측한 예를 갖다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 화합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석탄을 갖다 태우면 나오는 이산화황,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에어로졸,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영어로는 에어로졸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particulate matter에서 PM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에어로졸도 측정하고 있고요. 이 HCHO라는 건 포르말데하이드입니다. 우리가 뭐 새집 증후군 또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얘가 바로 유기기체가 대기 중에서 산화가 되면 나오는 그런 기체거든요. 이런 인공위성이 이런 오염 물질들을 또 쭉 측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또는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대기 오염을 갖다 예보하고 있는데 그런 예보의 예측성도 앞으로 올릴 그런 그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맑고 깨끗한 공기를 계속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 모든 지구인이 대기 오염에 대해서, 지구 대기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연이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다음 시간은 심해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웅서 책임연구원께서 심해 비밀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고요. 패널은 역시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김동성 박사님, 그리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이판묵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 분 박사님 모두 심해 유인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을 탐험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바다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